뭐 영국하고 프랑스를 비교를 하자 그러면 영국은 지방 귀족하고 부유한 상인한테 군주가 의존을 했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중앙 집권적이고 관료 정치적인 방향으로 갔었다. 영국에서는 귀족 계급이 어떻게 힘이 있었냐면 귀족 계급이 정치와 행정을 했어요. 근데 프랑스는 귀족이 정치와 행정을 안 하고 전사 계급으로 남기를 고집했다가 이게 이제 어떤 시대에 안 맞는 그런 귀족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완성 단계에 있었다. 르네상스 전에 이런 분위기였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의 중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르네상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사 르네상스를 보겠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탈리아 로마 시대는 아주 굉장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이제 다시 재발견되는 겁니다. 고대 문명의 폐허, 대리석 조각, 비명 이런 게 재발견이 되면서 그게 이탈리아 쪽에서 유행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서유럽 다른 나라들까지 전파가 되는 건데 메디치가 같은 이탈리아 가문에서는 예술가 집단을 좀 보호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중세에는 뭐예요? 기사도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뭔가 좀 다른 술책과 폭력 이런 거를 조금 미화하는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런 걸 보면은 기사도와는 조금 다른 좀 교활한 그런 것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였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교적 도덕이 쇠퇴했다. 그래서 성생활이 음탕했고 살인을 해도 살인자가 예술가면 관대하게 처분했다. 그런 얘기들. 중세에는 음유시인 그리고 대성당 앞에서의 신비극. 음유시인은 이제 거리의 광장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이제 서민과 가까운 문학이었는데 이제 그 르네상스 때는 롱사르라든가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들 작품은 민중의 이해 수준을 넘었다. 그래서 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탈리아 원정에 대한 어떤 환상, 이탈리아에 대한 환상을 갖게 돼서 원정을 계속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프랑스가 이탈리아 정복을 하려고 몇 번째 떠나요. 그래서 근대에 이르러서는 그 나폴레옹 3세 때까지 또 이탈리아 원정을 간다. 샤를 8세는 3만 명의 군대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피렌체에 입성한다. 그리고 이제 1495년 2월에는 나폴리에 입성한다. 그런데 이제 베네치아, 밀라노, 이제 교황 이런 사람들이 반대 동맹을 조직해서 샤를 8세는 이제 후퇴한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알프스 산맥 여기를 넘어가지고 피렌체에 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폴리에 입성한다. 나폴리 쪽이요. 그리고 이제 1498년 샤를 8세가 사고로 죽어. 그 다음에 오를레안가의 루이가 왕위를 계승. 그래서 샤를 8세의 아내였던 안 드 브르타뉴랑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루이 12세 오를레안가의 루이 이 사람도 이탈리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밀라노 공국의 계승권을 주장한다. 그래서 초기에는 원정에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는 밀라노와 적대 관계에 있던 이탈리아 제국이 이제 둘이 연합을 해서 다시 프랑스에 대항해서 밀라노 공국을 루이 12세가 잃게 된다. 밀라노는 뭐 이쪽이죠. 네? 그 다음에 교황 율리우스 2세 베네치아 공화국을 정복하려고 프랑스의 군대를 제공받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배신을 해. 그래서 영국, 스페인, 베네치아, 스위스와 신송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공격한다. 그래서 프랑스를 배신한다. 그래서 이제 1513년 노바라에서 루이 12세가 패하고 영국, 독일, 스위스로부터 프랑스 본토를 방위하기 위해서 밀라노를 포기한다. 이런 이제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와 1세. 이때에도 밀라노 공국과의 전쟁을 다시 한다. 그래서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밀라노 공국의 국경을 경비하던 스위스병을 마리냐에서 격파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황 레오 10세하고 프랑스와 1세하고 이제 회담을 열어서 서로에게 유리한 협약을 맺는다. 그래서 뭐 성직자들에 대한 복록을 프랑스와 1세가 국왕이 결정을 하면은 거기서 나온 수입의 처음 1년치를 이제 로마 교황이 가져간다 뭐 해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그래서 둘이서 합심해가지고 프랑스 교회를 수탈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와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려고 해요. 근데 또 오스트리아에서는 막시밀리안 1세의 손자 까를 5세가 경쟁자였다. 근데 까를 5세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스페인의 펠리페 왕의 아버지, 그 다음에 카스틸라의 여왕 이사벨라, 그리고 아라곤 왕 페르디난드의 딸 잔이 어머니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면 카스티의 어머니 여왕 하고 아라곤의 아버지 왕의 사이에서 태어난 잔이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걸 물려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에게는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대공국, 나폴리 왕국의 상속권이 있었다. 그럼 이게 대체 얼마만한 거냐? 그렇죠?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공국, 나폴리 왕국, 이렇게 그냥 쫙 자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막시밀리안 1세는 선거인단, 황제 선거인단이죠. 매수해가지고 카를 5세가 당선이 됐다. 뭐에 당선이 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그죠? 거기서 이제 영국의 헨리 8세는 그 상인들의 요망을 참작해서 프랑스 1세와 카를 5세 중에 카를 5세를 선택한다. 동맹으로. 왜? 전에 막시밀리안 1세가 누구랑 결혼해요? 부르고뉴의 안이랑 결혼하면서 부르고뉴의 안이 뭘 지참금으로 가져가요? 플랑드르 지방을 지참금으로 가져가요. 플랑드르 지방이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 벨기에 지방. 플랑드르 지방을 이제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황제 까를 5세가 여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플랑드르 지방은 영국의 되게 중요한 지방이다. 왜? 영국에서는 양모를 생산하고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양모 방직을 해가지고 둘이 다 요 플랑드르 지방이 영국에는 아주 중요한 지방이어가지고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기간이 역사적으로 길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까를 5세를 선택합니다. 동맹자로 그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1세가 까를 5세를 공격을 해요. 근데 그 파비아에서 패해가지고 포로가 된다. 파비오가 아까 그 밀라노 밑에 있는 건데 포로가 돼요. 그래서 까를로스는 뭐를 프랑스와 1세에게 요구하느냐? 노르망디와 기엔을 영국에 반환하라. 노르망디와 기엔. 노르망디가 이제 여기라고 했죠. 기엔은 여기라고 했어. 옛날에 영국에 갖고 있던 지역, 그걸 다시 영국한테 달라. 줘라. 그 다음에 스페인한테는 부르고뉴를 줘라. 자기가 스페인이죠. 부르고뉴가 여기라고 했어요. 프랑스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부르봉 원수한테 도피네와 프로방스를 줘라. 도피네가 이제 이쪽, 프로방스가 이쪽, 여기를 줘라. 남부 지방을 줘라고 한 거예요. 근데 프랑스에서 거부한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보니까 처음에는 까를로세를 동맹으로 선택했는데 스페인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루이즈 드 사부아한테 200만 파운드를 바꿔서 황제와의 동맹을 파기한다. 루이즈 드 사부아. 사부아의 루이즈란 뜻이에요. 자, 사부아는 이쪽 여기 지방입니다. 여기도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와 1세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생각으로 부르고뉴를 양보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인질로 인도한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고뉴를 주기로 했는데 부르고뉴에서는 지방의회가 국왕이 국민의 동의 없이 왕국의 한 지방을 양도할 권한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한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루이즈 사부아가 까르 황제의 숙모이자 네덜란드 총독의 부인인 마르그리트 대공비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귀부인의 평화라고 하는 깡브레 조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두 왕자가 몸값 200만 에끼를 지불 받고 돌아오게 된다. 스페인이 네덜란드도 갖고 있었으니까 네덜란드 총독의 이제 부인이 이제 까르 황제의 숙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까르 5세는 선거제 제국을 세습제 왕국으로 바꿔서 또 왕조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독일을 통일하려고 했는데 앙리 2세는 이제 독일 분열을 위해서 독일의 제국들의 제후들의 자유를 위해서 애를 쓴다. 이 왜 그러냐면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면 이제 세지니까 그것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명분으로 분열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다. 이걸 나중에 이제 루이 13세 때 리슐리에 추기경 겸 재상이 이런 정책을 오스트리아를 약하게 하는 그런 그 정책을 계속해서 앙리 2세 때 이런 정책을 이어받는다라는 얘기예요.